2006년 2월 1일 교토 카츠라가와의 하천부지에서 두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고령으로 보이는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중년의 남성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두 사람은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남성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어머니의 목을 졸랐다고 자백합니다. 어머니를 죽인 폐륜범죄임에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남성을 비난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모자의 사랑에 일본 열도는 눈물바다가 되고 맙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고령의 여성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남성은 중상이었음에도 다행히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의해 남성은 54세 카타기리 야스하루, 여성은 86세로 모자지간임이 밝혀집니다. 다음 날 의식을 차린 남성은 경찰의 질문에 자신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죽인 것이며 자신의 목과 팔목에 난 상처는 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낸 것이라 말합니다. 카타기리는 교토의 전통공예를 가업으로 계승하는 장인의 집안에 외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교토의 전통공예인 니시지노리 장인으로 일본의 장인 특유의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이셨습니다. 가업을 물려줄 아들에게는 특히 더 엄하셨는데요.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돈이 없어도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짓은 하지 마라. 갚을 수 없는 돈은 빌리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카타기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제자가 되었지만 시대의 변화로 인해 기모노의 수요가 줄면서 1980년대 후반의 가업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카타기리는 호텔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지병이 있으셨던 아버지를 간병하며 성실히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1995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기력이 없어 보였고 기억력도 급격히 쇠퇴하신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며칠째 같은 옷만 입으시네요? 아, 그랬어? 뭐 이게 편해. 어머니는 혼자 물건을 사는 것조차 불가능해지셨고 급기야 집안에 여우가 나온다며 소동을 피우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카타기리, 거기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무렵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파견사원으로 공장에 취직했지만 수입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어머니를 돌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정을 알고 있던 친척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월세를 반가격인 3만엔에 렌탈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보았지만 증상이 호전될 리는 없었죠. 2005년부터는 오니기리의 비닐봉지를 드시거나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 자다가 한밤중에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날이 갈수록 배회는 잦아졌고 눈을 떼면 밖으로 나가시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낮에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해야 했고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가 회사로 걸려와 조퇴를 하고 파출소로 모시러 가는 날도 태반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셨기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끝내 개호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요개호 3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요개호 3급은 식사나 배설 활동 등 생활 전반에 서포트가 필요하며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낮에만 돌봐주는 집 근처의 데이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그럼에도 주야가 바뀐 사이클은 돌아오지 않았기에 얼마 안 드는 데이 서비스 요금마저 카타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어머니의 부양과 직장 생활이 양립될 수 없었죠. 7월부터는 휴직에 들어갔고 9월에는 아예 퇴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금세 찾아왔는데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아보지만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없었던 그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은 실업보험금과 어머니 생계지원금 25,000엔이 전부였습니다. 실업보험금 10만엔조차 12월이 마지막이라 생활이 막막했던 그는 구청 복지과를 찾습니다.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직장을 찾아보세요. 카타기리는 현재 놓여있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 뒤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도와달라 말합니다.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해대는 상담 직원. 자신의 편협한 잣대로 사회보장이란 안전망에서 그를 탈락시켜버립니다. 카드론을 조금씩 받아가며 월세 3만엔과 각종 공과금을 지불해가며 아낄 수 있는 것은 모두 아꼈습니다. 데이 서비스를 주 2회로 줄이고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지만 지금 처지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죠. 어머니는 제대로 드시게 하고 싶어 하루에 2끼를 드리고 자신은 이틀에 1끼만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을 찾은 카타길이 이번엔 실업보험금 지급을 받고 있는 상태라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업보험금 수급이 끝나는 1월부터는 생활지원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그 직원은 말을 해주지 않았고 그 어떤 어드바이스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척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우직하게 실천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갚을 수 없는 돈은 빌리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라. 1월이 되자 유일한 수입원은 어머니의 생계지원금 25,000엔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이제 죽고 싶어요. 난 살고 싶어. 이 말에 한 번 더 용기를 냈습니다. 카드론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25만 엔의 한도마저 바닥이 났고 전달에 이용한 데이 서비스 요금 3,600엔을 내고 나니 수중에 남은 7,000엔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무리야. 사는 것도 이번 달까지야. 그래? 안 되겠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월세집을 기한인 1월 31일 카타기리는 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중도의 치매를 앓고 계신 노모셨지만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남은 동전으로 빵을 사서 어머니와 식사를 마친 뒤 집주인인 친지와 다른 친척들에게 편지를 써 차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로프와 칼을 챙겨 백팩에 넣고 전기 차단기를 내린 뒤 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새 식구 단란했던 기억의 장소들을 돌아봅니다. 어머니,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응, 사람 많고 북적이는데. 산저역 근처에 있는 상점가로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와 셋이서 자주 가던 소바집 앞을 지나쳤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 편의점에 들러 빵과 주스를 사서 어머니의 식사를 챙깁니다. 어머니, 또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집 근처가 좋아. 집 근처에 있는 하천부지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아라시야마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지만 돌아갈 곳이 없던 두 사람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잠이 든 어머니께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덮어드립니다. 이대로 몇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카타기리는 울면서 어머니께 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어.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래, 안 되는구나. 라며 혼잣말을 하시고선 함께야, 너랑 함께야. 이쪽으로 와. 카타기리는 뺨 위에 흐르던 눈물을 닦아내고선 자신의 뺨을 어머니의 뺨에 갖다 댑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해줄게. 끝까지 아들의 손은 더럽히고 싶지 않으셨던 어머니, 지금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한마디에 카타기리의 결심은 섰고 양손을 어머니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끊어지자 칼로 자신의 목과 손목에 상처를 내고 나무에 매달아 놓은 로프의 목을 맵니다. 정신을 잃자 로프가 풀어져 카타기리는 지면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 상태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겨울비가 내리는 아침 8시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2006년 4월 19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카타기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식사를 준비할 때 어린아이처럼 다가오는 어머니를 보며 내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꼭 안아드리면 웃어주셨다면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좋았다며 말합니다. 기저귀를 든 채 어머니를 업고 귀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피고의 혐의를 따지고 형량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할 검사는 이날 마치 그의 변호인이 된 듯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해 궁지에 몰린 그의 처지를 대변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카타기리는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한 번 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말합니다. 재판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고 형무관마저 눈물을 참으려는 듯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카타기리는 결코 어머니의 부양이 힘들어 도망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06년 7월 판결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관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감사할지언정 결코 원망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재판에서 심판을 받는 건 피고만이 아니라 개호보험과 생활보장 행정의 실태도 심판을 받고 있으며 어떤 대응을 했어야 했나 행정 관계자도 자성할 여지가 있다. 또한 목숨을 빼앗은 것은 되돌릴 수 없고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건의 경위나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사회생활을 통해 피고는 자력으로 갱생되어야 하며 명복을 빌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검찰의 3년 구형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례없는 온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후 재판장은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었지만 당신은 절대 살아남아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 없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며 카타기리를 격려했습니다. 카타기리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는 온정 있는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구하고 싶다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1개월 후 시가현의 어느 목공회사에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재기를 위해 성실히 일했고 휴일에는 어머니와 자주 갔던 계류낚시도 즐기는 등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말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지난 2013년 경기 침체로 인해 재계약에 실패합니다. 그의 나이 61세였습니다. 또다시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1년 동안의 집세는 미루는 일 없이 꼬박꼬박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한 듯 보였습니다. 퇴사 1년 후인 2014년 8월 안타깝게도 비와코 대교에서 그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발견될 당시 그의 소지품은 동전 몇 개가 전부였고 웨스트 파우치에는 함께 태워달라는 메모와 함께 어머니와 자신의 탯줄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비와코에 몸을 던진 날이 8월 1일이었던 것으로 보아 7월 말이 집세 납부기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친족에게 인계되었고 그의 유언대로 함께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2000년에 개호법이 시행되었지만 당시는 개호를 받아야 하는 고령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제도여서 부양 가족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호법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고 개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이해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의 제도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하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 융통성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개개인이 성의를 갖고 진심을 쏟는다면 절실한 이들이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의 삶 속에서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